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맹거래사는 또 비교적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그런 자격사인데요.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 이제 내일 수업 시간에 직접 현재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홍미미 원장께서 이 가맹거래사가 무엇이고 또 그 활용 가치, 그다음에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첫 시간을 맡았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라는 영역에서는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 서로 다른 그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제 가맹본부가 이 가맹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공정한 계약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또 그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목적에서 2002년도 그 가맹거래법이라고 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자격증으로 그 법조항이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1회 실시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근 20여 년, 한 18년 정도 동안 이제 매년 그 가맹거래사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 가맹거래사는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연에 배출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면 다 모두 그 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 그 가맹 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파리크라샹이라든지 그다음에 BBQ 이런 데서는 이제 가맹거래사를 여러 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점포를 높이고 또 브랜드의 그 신용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이 보장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독립된 그런 가맹거래 법률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거래 법률사무소를 열면 이제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거나, 내지는 또 이제 가맹 본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이제 정보공개서가 뭐 수백 페이지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맹 본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맹 본부는 가맹 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가맹 본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걸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무 등을 담당하게 돼서 그 괜찮은 뭐 이런 일반 봉급생활자보다는 더 많은 그런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 이걸 한번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저희 그 청년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그 과목을 또 개설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주로 이제 법률 과목이 중심을 이루고요. 조금 이제 거기에 경영학, 회계학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률 과목은 제가 오늘 나가려고 하는 계약법 기초적인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강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양영식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게 될 그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시험 과목에 포함되고요. 또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법이라고 하는, 가맹계약법이라고도 부르는 그 법, 내일 오후에 아마 수업이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그 계약법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1차 문제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가맹거래 계약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이것만 법률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여기다 경영학 약간 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회계 지식 이렇게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2차에서는 그 가맹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오늘 그 가맹거래사 계약법, 그중에 이제 민사 문제를 개관하고 또 계약법 기초 이론을, 물론 뭐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그 시험을 다 준비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요 과목을 설명을 듣고 아 나도 한번 해볼 만 하겠구나 이런 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학과의 송인방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제가 법학이어서 비록 창업대학원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련 계약법이라든지 기업법, 그다음에 창업법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사 문제를 개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법률행위인데 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그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제 의사표시도 뭔지 모르고 또 그 의사가 뭔지 표시가 뭔지도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다 이제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히 한번 쉽게 그런 부분을 제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원인행위인 2가지, 뭐 하나는 이제 법률행위고 하나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계약과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법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만 공법 관계도 있고 사법 관계도 있는데 이 사법 관계라고 하는 개인적 사적 생활 관계를 누구 상대방과의 어떤 뭐 계약이 법률행위라든지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계약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로 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알아야 민사법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번째 들어가서는 계약의 성립과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법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2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무슨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 이런 시간 또는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에서 좀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권리의 주체가 되고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자연인이고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단체, 뭐 사단법인, 회사, 뭐 재단법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법이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법인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대 자연인 간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연인이 법인과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잖아요.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을 하면 상대방은 거의 다 법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 뭐 이래서 이제 계약의 주체고요. 그럼 이제 계약을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계약의 성립의 문제고 또 성립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그 효력의 법률 효과에 대한 문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에 필요한 계약인데 민법에는 14가지 계약이 쭉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이 가맹사업에서는 이 14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또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가맹부물을 설립하려다 보면 이제 종업원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에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뭐 위임이나 임치에 관련된 것 등 몇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매우 중요하겠죠. 점포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민사법에서 출제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교시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11시에 마치고 약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해서 한 55분경에 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1시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맡은 시간은 오늘 3시까지, 2시 50분까지인데
그래서 한 2시 45분경 정도에 이렇게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것도 계약 행위인 거죠. 계약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해진 시간에 저는 이 강의를 하도록 의뢰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쩌면 수혜로 이 수업을 듣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산을 진행받아서. 그래서 전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다라든지 또 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오갔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입니다. 뭐 운송 계약, 커피 산 건, 동산의 매매 계약.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는 채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어떤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사고가 났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뭐 커피가 전혀 커피 질을 못 갖고 있어서 가끔 보면 왜 커피 사면은 거의 맹물에 가까운 그런 커피를 잘못 내려서 주인이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고 또 뭐 항의를 더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뭐 고소고발을 하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근거해서냐? 상대방과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책임을 물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면서 버스 사고를 겪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또 사소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이런 관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법률적 관점,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부 다 법률 문제로 뭐 될 수 있다?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법이라고 하는 민법이죠. 민법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뭐 변호사들이 업무를 보면은 변호사들이 담당한 업무 중에 70% 이상은 전부 민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맹계약도 거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거래사 자격사 시험에 이렇게 이제 민법 문제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계약과 불법행위다 그랬는데 용어 자체가 어렵죠. 처음 듣는 이야기들일 경우가 많아서. 근데 간단히 좀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의 발생 원인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또 그 원인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자는 거죠.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당사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제가 이제 민법을 하다 보면 의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먹는 것을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고 해서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내가 이 마음속으로만 먹고 있는 것은 법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건을 살펴봤더니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적절한데 그래서 제가 뭐 사장님 이거 제가 요거 제가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한번 옷 입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의사인데 겉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표시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당사자가 내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그걸 밖으로 표시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요소들이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전제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바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사가 있잖아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돼 가지고 외부로 잘 표시되고 또 상대방도 그 의사에 맞는 승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한, 즉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이게 법률행위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점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 그렇다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런 의사가 없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제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민법은 750조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무슨 의사표시를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 예컨대 길 가는 사람을 한 대 때렸다. 그 때렸을 때 서로 무슨 의사표시가 없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실수로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해서 승객이 다쳤다. 이게 의도된 게 아니잖아요. 의도된.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이 결과 발생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일으킨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 됩니다.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말하는 불법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즉 상대방에게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또 가해자에게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관계에서 하나는 법률행위네? 즉 그 중심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뭐죠? 불법행위겠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먼저 제가 결론을 간단히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법률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의 문제거든요. 입증.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잘못이냐 이걸 갖다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약에서의 증명 책임은 주로 채무자가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리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불법행위는 뭐라고 돼 있냐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가 얼마냐? 자기가 입은 손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기인했다. 이것만 입증을 하면 돼서 그 교통사고 나면은 왜 거기 자동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 사고 난 위치 막 그려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행위에 따른 입증을 서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뭐죠? 피해자가 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고의과실을 입증을 하거나 피해만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입증을 해야 될 때 그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먼저 그 계약 중에 아까 계약은 법률행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는 아까 제가 의사표시가 요소라고 했으니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심이 바로 계약이라는 거고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거, 예컨대 유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고 계약은 꼭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그래서 아까 이제 당사자 중 예컨대 물건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청약을 한 거고요. 또 상대방이 그 가격에 팔게요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사람은 승낙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는 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
것은 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경매와 상속 같은 경우도 보면 상속은 그냥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별도로 등기 이전을 않더라도 상속인들에게 그 뭐가 돼버려요? 권리가 이전돼 버려요.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반드시 등기 이전을 해야만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뭐 물권 발생 원인도 있고 채권 발생 원인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채권 발생 원인인 불법행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시험도 이제 이쪽에서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고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뭐만 알으면 된다는 거죠. 변호사 문제에서 계약과 불법행위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안 될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주요 사례를 들어놨으니까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합시다. 자, A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A와 시내버스 회사 B가 운송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운송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송약관에 따라서 지금 뭐를 하죠? 교통카드를 딱 그 QR코드를 찍고 올라가면은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운송해 주잖아요. 버스 회사가. 이게 이미 운송 약관으로 그렇게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률 행위들은 계약서를 그때그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송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A는 그 운송 계약의 내용에 따라 A가 버스 요금을 내면 버스 회사 B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A를 운송해 주게 되면 계약이 이제 완성돼서 소멸되지만 그런데 만일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A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A는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A가 버스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운송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죠? 운송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몰래 그 차를 얻어 탔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차비 안 내고. 그럴 때는 나중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열차 같은 거 지금 뭐 KTX라 속도가 빠릅니다만 옛날에 완행열차 있었을 때 막 몰래 그 무임승차를 하고 이랬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라 책임을 철도회사에서 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A에게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당연히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하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계약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지만 A가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A에게는 버스 요금을 지불할 채무가 있었지만 반대로 버스 회사는 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래서 A는 버스 요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했고 아까 이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둘이 서로 부담하거든요. 이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도 취득하지만 의무도 부담한다. 쌍방이 모두. 그리고 반대로 버스회사 B에 대해서는 목적지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고 결국 이런 권리 의무, 즉 A와 B 사이의 권리 의무는 A와 B, 즉 자연인과 법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즉 계약에 의해서 성립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 행위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버스 회사가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를 과실에 의해서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그래서 A 권리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A는 버스 회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이제 많은 버스 회사가 위반했을 때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면책약관은 이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열차에 보면 그 열차와 열차간 사이에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바람을 쐰다고 매달려 있거나 이런 사고들이 요즘 KTX에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락사
하는 사고들, 이 면책약관에 보면 그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미 나와 있겠죠. 그래서 면책약관이 없었을 것을 전제로 버스회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하게 타인의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회사 B는 운전사 C의 졸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계약이 아니더라도 그 사고를 정당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 A가 입은 손해를 뭐 해줘야 되겠죠? 또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기에게도 유리한 게. 왜냐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합을, 이걸 이제 법에서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책임이 다 발생할 때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는 피해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 그 계약 책임을 묻지 말고 불법행위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그 민법 750조,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B는 A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양 청구권은 소멸시효, 면책특약, 손해배상 예정 등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체적으로 그 피해 사실, 그 사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인데, 특히 소멸시효가 다르다.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가 항구불변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채무불이행 책임, 아까 계약 책임 10년이에요.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그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반드시 3년 이내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입증 책임도 좀 다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즉 계약 위반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채무자가 면책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하죠. 그렇지만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채무자 입장, 채권자 입장,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책임을 일단 묻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불법행위 책임 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뭐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이걸 불법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에 의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를 제가 다시 언급하고 있죠. 아까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을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 책임이 인정되어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그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그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면책약관이 있는 걸 상대방이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일반인들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책사유, 글자 그대로 책임을 돌리는 사유죠. 책임질 사유를 뭐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는 그런 것만 입증을 하면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효도 계약 위반 책임, 채무불이행이 10년,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의 피해자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성립 요건, 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뭐냐?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싸움할 때 보면 일부러 상대방을 패잖아요. 그게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과실은 아까 졸음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둘 중에 하나 다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나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 능력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정신병자라든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미성년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가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정당방위들 들어보셨죠?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려고, 물건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그 집주인이
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어떤 뭐 야구방망이나 이런 거로 상대방과 격투가 벌어져서 그 강도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 그럼 이것도 불법행위면 틀림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건 위법성이 지워지는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뭐 정당방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또 긴급피난. 손님이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집이 키우고 있던 맹견이 있었어요. 아주 터득스러운 개가 확 달라드니까 이게 이제 개를 피하느라고 피하다가 그 집에 있는 고가 진열장 유리창을 깨어버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게 또 불법행위지만 내가 피하려고 긴급하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 책임이 발생해서 이건 위법하지 않은 이걸 긴급피난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했어야 되고 또이 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만 해도 이 뭐 여러분들이 가맹거래사를 시험을 응시하시든 않든지 간에 생활 법률 상식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에서 또 교양 과목으로 생활 법률 과목을 뭐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가 이 강의 내용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이건 생활 법률로서도 굉장히 일반 상식으로 법률 상식으로 중요하다. 이걸 구별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리가 성립됐을 때 권리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법률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이 취득하게 되면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해서 내용을 실현해야 되는 이걸 권리 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봐 권리 실현에 상대방이 협력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채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누구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저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비단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만이 채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사용자와 그럼 여러분들이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로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근로를 안 하면 고용주는 사장님은 여러분들한테 근로를 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권이다. 근데 채권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거나 또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를 제공을 해야만 만족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되고 만약 상대방이 협력이 없는 경우 만족을 못 얻게 되고 그러면 이 협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절차법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그러면 어떻게 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또 돈을 받아낼 것이냐. 예컨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그걸 압류해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매를 한다는 얘기 이제 돈으로 바뀌잖아요. 부동산이. 거기에서 내 채권을 만족해내는 뭐 이런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런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민사 문제. 여기 문제 바로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B가 아까 본 겁니다. 버스회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A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그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버스회사 B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계약은 바로 뭡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맞죠? 자,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채권 내지는 채권 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제가 여기서 말한 서로 대립하라는 것은 아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의 청약 그 조건의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의 승낙 이게 다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먹은 걸 겉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 즉 뭐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계약이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계약서라는 것은 나중에 이 계약의 성립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이걸 부인하고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약이 언제 있었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을 안 하고 썼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 당사자 의사표시. 아까 복수 당사자 의사표시 중에서 즉 하나는 뭐고? 청약이고 또 하나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계약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합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은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이 수반됩니다. 그럼 계약은 왜 하느냐? 채권을 발생시키거나 물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하면 주로 채권 발생시키잖아요. 뭐 아까 고용계약, 또 금전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부 채권 발생시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뭐 저당권 설정하면 등기부에 물권이라고 하는 저당권이 딱 이렇게 설정돼.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 설정하고 돈 빌리잖아요. 이걸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그 물권 발생을 시키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법률행위는 바로 그 어떤 채권이라든지 물권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는데, 계약을 성립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여기 나와 있지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나 유효 요건이 충족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립 요건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법률행위는 법인 권리 능력이 있는 권리 주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죠? 자연인이 있거나 법인이 있거나. 최근에 뭐 문제가 된 것 중에서 뭐 저작권료를 뭐 개 울음소리를 이용해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저작권료를 개한테 주는 계약이 체결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자세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작권협회에서 이 개한테 저작권료를 주는 계약은 잘못됐다. 물론 이 친구가 어디죠? 스위스인가 스웨덴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지금은 제주도 가서 뭐 감귤 농사를 직후하는 여 가수예요. 외국인 가수.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주택에 살면서 개를 키우는데 개 울음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놈을 가지고 자기 개 울음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개 울음소리도 이게 이걸 우리가 실현권이라고 하는데 공연을 한 것으로 봐서 음반에 포함시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가 뭐 하는 것으로 저작권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작권 계약을 했는가 봐요. 근데 저작권협회에서 개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물론 돈이 많지도 않대요. 지금 그 저작료가 많이 안 나와서 뭐 한 달에 9,000원 나올 때도 있고 몇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개 주인은 그놈을 가지고 개한테 맛있는 것도 또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재미처럼 했는가 봐요. 근데 저작권협회에서 이 계약은 잘못된 거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분쟁이죠, 법률.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계약서를 정정하고. 개는 절대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개를 요즘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 주체는 오로지 당사자, 자격, 즉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공헌 없거나 내지는 실현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런 거. 예컨대 사하라 사막에서 내가 잊어버린 보석 반지를 찾아주기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냐? 이건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아까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밖에 각종 행위마다 요구되고 있는 그 요건들이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보고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유효요건인데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어린아이, 정신병자, 또 나이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은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뭐 이런 거. 아까 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의사나 표시에 불일치나 하자나 불일치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좀 상당히 혼동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혀 대부분 새로운 얘기들이라.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계약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그 성립 요건이 바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리고 이제 유효 요건은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특히 이제 또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그런 법률 행위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여달라라는 뭐 청부 살인 계약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은 이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빌리면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연 20%까지밖에 이자를 인정 안 하는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뭐 예전에 보면 사채업자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를 갖다가 막 약정하고 신체 포기 받아가고 이런 계약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둘이는 절대 이혼할 수가 없다. 만약 이혼할 경우 재산을 모두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다. 이런 계약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혼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기본권적 자유권으로 헌법상. 그러면 혼인의 자유 속에는 이혼의 자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